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 사이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대화는 길어지고 밖에서는 들리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날아간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이틀째 실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회담 장소가 정해지면 북미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다음 주는 방미 일정까지 예정돼 있어서 국회 정상화가 당분간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모두 7곳에서 3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심 선수가 제출한 메모와 문자 등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오늘 천안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집 안에서 인화성 물질이 나오며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 연휴 쉬지 않고 근무하다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태안 화력에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엄수됩니다. 빈소에는 고인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에 오염된 주사제가 대량 유통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제품은 모두 1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반쯤에 누그러지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북한 평양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북측 언론에서는 이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은 이르면 내일 마무리될 거란 관측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 매체들에선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곧바로 보도하지 않은 전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신중한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돌아올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만남이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북한은 타미플루 북송이나 우리 측이 제안한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행사에도 구체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모든 역량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다 쏟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남관계 현안들을 다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낭이든 하노이든 정확한 회담 장소가 정해지면 북미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번 실무 협상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 측이 실무 협상을 끝내는 대로 우리 측과 다시 협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무 협상이 마무리되면 비건 대표는 다시 서울로 와서 우리 측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아직 모르지만 유력한 후보지인 다낭에서는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하노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낭 현지에서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의 유력한 후보 도시 다낭엔 고급 휴양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북쪽 지역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털 호텔입니다. 호텔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이렇게 험준한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숙객이 아니면 일반인들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투숙객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회담이 예정된 이달 말엔 예약이 어렵습니다. Actually, we didn't have any officially information about this. You can make the reservation directly with our reservation team. It is okay. 지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낙점되면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반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북한은 수도 하노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어 경호와 의전 등 사전 준비에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낭엔 미군과 협력하는 해군 기지가 있어 자칫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낭이냐 하노이냐 1차 정상회담과 달리 두 번째 회담에선 만남의 장소를 둘러싼 신경전도 팽팽한 양상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건너가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아직 문 대통령 합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과 미국도 지금은 식어버린 종전선언보다는 이미 실질적 논의 단계로 진입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선반도의 현 정전 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4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던 핵심적인 합의 사항입니다.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당연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할 대목입니다. 지난해까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은 판문점 선언에 기반해 당연히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은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바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북한도 정치적 의미가 큰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완화나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비핵화 상응 조치를 얻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 단계에서는 종전선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었던 1차 북미 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미가 이미 비핵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급하게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기는 조정되지만 살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는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바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다자협상 구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장 종전선언을 위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얼어붙은 전국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지만 평행선만 달리다가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를 마친 뒤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체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를 비롯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맞섰고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보이콧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양당이 냉정함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링 바깥에서는 거친 언사로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구 냉전의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재판불복, 헌법불복에 이은 민심불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구하기가 아니라 정말 민생 구하기. 여기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뉴욕 스트릿바 출입 논란에 휩싸인 최규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질세라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 데 이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지지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대치 속에 보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국회의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지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방미 일정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 정상화가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탄핵을 반성하고 정치인 박근혜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내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탄핵 인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극복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 친박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 이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각을 책임졌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면론과 관련해 직접적인 말은 아끼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면서도 사면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방금 그런 의견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정부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 연휴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 석방운동을 주장하고 나선 홍준표 전 대표는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며 불법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을 구금 상태에서 풀어준 뒤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도리라면서 국민은 이제 석방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당내 탄핵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는 표를 가진 책임 당원들이 대거 몰린 TK 지역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친 전당대회 날짜를 바꾸는 문제는 지도부 회의에서 경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연기해야 된다는 강한 주장도 있었고 연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도 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회의를 열어 실무적인 검토와 당권 주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조금 전 우철희 기자 리포트에도 언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절에 대규모 특별 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특별 사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 사면 및 감형을 규정한 사면법을 살펴보면 특사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된 사람만 해당하는데요. 지난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돼서 1년 10개월간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인물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상고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초에 특별 사면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특별 사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 등으로부터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역시 당내 선거를 앞둔 상황이 한몫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석방 여부는 법원의 권한인데 정치권이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고심 재판에서 최대 3번까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 약 5개월째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 구속기간을 넘기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이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서 구속기간이 끝나면 형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가 나눈 메신저 대화가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50여일 동안의 수사에서 확인한 혐의는 3가지. 지난 2014년 8월부터 3년 넘게 심석희 선수를 7차례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 범행을 위해 특정 장소에 오도록 한 강요 혐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입니다. 성폭력 혐의를 강하게 뒷받침한 것은 메모와 메신저였습니다. 경찰은 심 선수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보름 만에 나선 압수수색에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했고 디지털 감식 결과 둘 사이 메신저 대화가 성폭력과 관련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핸드폰 자체를 복구를 해보니까 그런 대화 내용, SNS에 대한 대화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성폭행 혐의 관련해서 얘기가 네네. 둘이 나눈 게? 둘이 대화입니다. 또 심 선수 메모에 조 전 코치의 범행 일시와 장소가 적혔고 이는 빙상연맹 경기 일정표의 동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 조 전 코치는 이런 정황을 제시해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동료 선수와 지인 등 참고인 9명의 진술이 심 선수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상습 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아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해 성폭행 혐의까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의료계의 가슴 아픈 별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기간 집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명절 연휴에도 병원을 지켰던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은 끝내 고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사인은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설에 고향에 같이 내려가자까지는 이야기를 하셨고 4일날 당장 내려가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배우자분께서 직접 오셨던 거죠.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02년부터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거목이기도 했습니다. 닥터 헬기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하고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번역 외상센터 등을 처음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응급의료 체계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본인이 책임지고 챙기고 확인하고 이랬었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고인의 황망한 별세 소식에 어깨축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애통해했습니다. 빈소에는 거목이 사라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 자기 일에 대한 신념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누구보다 응급의료에 대한 애정이나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던 분입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치러져 오는 10일 연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든 페트병이 발견되면서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집안 내부가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침대도 군데군데 불에 타는 적이 보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오전 6시 반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70대 홍모 씨 부부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깜짝 놀랐지. 난 부랴부랴 소리 나더라고. 부랴부랴. 알았지까지 매콤하고. 숨진 홍 씨의 딸은 장애가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설 연휴 동안 잠시 집에 데려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베란다로 대피해 있던 홍 씨의 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집안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주방 싱크대에서 라이터도 발견되면서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상수병에 휘발유가 담겨져 있는 게 7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7개 발견돼 갖고 현재 감식반이 그걸 다 희수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홍 씨의 아들은 의사에게 술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검과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달 전 충남 태안화력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빈소의 한쪽 벽에는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한가득 붙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숨진 뒤 58일 만에 김용균 씨의 장례식장이 마련됐습니다. 비록 설 전에 보내주고 싶다던 바람은 이루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그렇게 냅두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용균이 억울한 죽음 안 되게끔 누명 벗어야 되고, 그리고 용균이 동료들도 살려야 되고. 어두운 발전소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을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너가 진짜 거기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네가 어디선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사랑합니다.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 장례식장 한쪽 벽에는 시민들이 용균 씨에게 전하는 애도의 편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수녀들은 용균 씨가 하늘에서도 춥지 않도록 직접 지어온 수의를 유족들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아프게 간 청년이지만 가는 길에 저희가 이렇게 옷 한 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되는 용균 씨 장례식은 사흘 동안 조문객들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제를 연 뒤 정오엔 광화문 광장에서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장지는
전태일 열사 등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강력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서울에 39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을 초미세먼지가 뒤덮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 곳곳에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한방 눈이 쏟아졌습니다. 10cm 안팎의 많은 눈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와 눈은 오후부터 불어닥친 찬바람에 깨끗하게 해소됐습니다. 대신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며 오랜만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강력한 한기가 남아한 것이 원인입니다. 내륙 곳곳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은 지난 1월 16일 이후 23일 만에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월 하순까지는 주기적으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겨울 동안에도 상층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반짝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내내 초봄처럼 포근했던 탓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가 더 심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우려했던 설 연휴 기간 확산은 없었지만 구제역 우려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있는데 전국의 축산시설을 일제히 소독하기도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329번 지방도에 설치한 지역 거점 소독 현장입니다. 축산 농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 모두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소독을 마쳤다는 확인 필증이 있어야만 축산 농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거점 초소를 통해서 모든 축산 차량을 소독을 실시해서 축산 농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 축산 농가에는 방제 차량들이 농로를 따라 돌며 연신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개별 축산 농가 입구에는 모든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간이 소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축사내에는 5m 높이에 설치된 분무기를 통해 몇 시간 단위로 반복해서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농장 출입구에는 생석회를 살포하고요. 그리고 농장 주변에는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축사 내부에는 안개 분무를 이용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이날 일제 소독에는 군 제독 차량과 드론을 비롯한 방역 장비 1,3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도 충북 음성에 설치된 거점 소독 지역을 방문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판단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3일 평택항에 되돌아온 쓰레기 더미에 대한 현장 조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확인해 본 결과 온통 재활용이 불가능한 잡동사니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쓰레기를 담았던 망이 뜯어진 채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폐목재와 철제 쓰레기 등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일부 쓰레기에서는 물이 흘러나와 부패와 침출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밀봉이 안 되는 이렇게 침출수 나오기 시작하면 저기 터미널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밀봉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부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1,200톤 51개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를 개봉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쓰레기의 종류와 상태 등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쓰레기 처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갔고요. 그 처리 주체가 평택시에서 하게 돼 있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이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강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법 수출한 업체에 여전히 쓰레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는 수출업체에 자체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방치한 쓰레기 처리에는 반송 운임과 소각 비용을 더해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평택시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쓰레기가 평택항에 상당 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는 인구 1,000만 명 시대. 이제 식구를 셀 때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까지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긴 명절 연휴에는 가족이 갑자기 남이 되는 걸까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봤더니 이번 설 연휴 기간 버려진 동물들이 하루 평균 125마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는 더했습니다. 하루 평균 무려 221마리가 버려졌습니다. 등록된 게 이 정도니 실제로는 더 많겠죠. 연간 유기동물 수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만여 마리이던 게 불과 2년 사이 1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유기된 동물들은 일단 각 지자체에 있는 보호센터에 머물 수 있는데요. 의무 보호 기간인 10일 안에 주인이 찾아오지 않거나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수용 한계 때문에 유기동물 불법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구한 이후 80%를 살릴 수 있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개입해 고통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이 나라 현실 속에서 최선의 동물구호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논란 이후 정부는 동물을 유기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반려동물을 버리려는 매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난 4일 대한동물사랑협회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태어난 지 고작 6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말티즈인데요.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2일 전남 순천 아래시장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협회는 이 강아지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버려질 때 이 아이의 마지막 눈빛이 꼭 당신의 가슴에 비수가 되길 바란다. 이 세상에 버려지고 싶은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이 어린 동물들도 똑같을 겁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규제 조항에 포함된 단어 하나 때문에 오히려 재벌의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며 증여세법을 손질했습니다. 그룹의 비상장사를 싼 값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재벌가 내의 관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친족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 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과세 인원이나 금액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안에 뒤늦게 끼워 넣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입법 예고안 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 나중에 확정된 안에서는 느닷없이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된 겁니다. 세법에서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제조업과 관계없이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로 현대가는 막대한 혜택을 입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내부 거래 비율이 한때 80%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비스는 제조회사가 아닌 유통물류회사. 제품이 아닌 상품 거래까지 인정되는 문구로 정 부회장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 이 조항에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았습니다. 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 무렵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품이란 단어는 어떻게 추가됐을까?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이나 그게 그것이고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치다 보면요. 이거 상품 만들었네, 그러면 제품도 넣어야지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 상품, 제품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정도 범위였는데 이런 정도 범위까지 확대했다. 그런 것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당시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기획재정부의 입법 예고 이후 기재부를 찾아가 상품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이런 요구는 얼마 안가 현실이 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도 정작 담당 부처의 허술한 규제 설계 탓으로 재벌가 편법 증여에 되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그런데 경제 관료들의 황당한 행정은 기획재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의 내부 거래 비율을 발표하는데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벌 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엉망으로 작성되고 있는 건데 YTN 취재진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냥 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만들면서 해외 특수법인과의 거래액을 빼준 이유는 수출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증여세를 내는 주체는 법인, 즉 회사가 아닌 최대 주주인 총수 일가입니다. 원칙적으론 기업 수출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출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내 계열사와의 매출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를 통해서 물류에 대한 매출을 어디에 잡느냐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수출과 또는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료들이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것들을 모른다면 너무 무능한 것이고요. 알고도 이런다면 이것은 공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1년에 한 번 대기업 그룹의 내부 거래 비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재벌 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2017년 현대 글로비스의 내부 거래 비율은 3분의 2에 달했는데도 공정위는 해외 매출액을 다 빼주고 20% 남짓으로 축소해 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 글로비스가 해외 특수법인과의 거래가 많아 내부 거래 비율이 왜곡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확인한 결과 내부 거래 비율을 공시하면서 해외 매출을 빼주라는 명시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팀이 날 때마다 재벌의 내부 거래에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작 재벌 봐주기로 보일 수 있는 잘못된 공시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할 정도로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한 기업인데 미국의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입니다.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 310여 개인데 이 중에 절반이 미국 기업이고 중국은 80여 곳인 반면 우리나라는 6개에 불과합니다.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유니콘 기업의 대표들을 포함해서 국내 주요 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국민의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초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주요 벤처기업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네이버 창업주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포함해 벤처 1세대와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쿠팡 같은 이른바 유니콘 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점을 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과 함께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또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은 규제 혁신과 국내 기업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국 기업은 국내 진출도 쉽고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이 어려운 데다 세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복잡한 규제가 외국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이 나오면 국민 의식도 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기업이 성장할수록 국민의 시선이 날카로워진다는 고민에 대해선 초기 대기업들의 치부 과정에서 반기업 정서가 생겼지만 곧 해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루어지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들어 문 대통령은 기업인과의 대화, 지역 경제 현장 방문 등 한 주에 2번꼴로 경제 관련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부산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7개월간 숨가쁘게 이어졌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조사했던 전현직 판사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기소하고 이후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이 7개월 넘게 수사를 벌이며 조사한 전현직 판사는 100명에 가깝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며 애초 예상보단 기소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부당한 지시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재판에 넘길 판사들을 추려낼 계획입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힙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만큼 기소 대상 판사들은 직권남용의 공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나머지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사의 경우 수사로 드러난 비위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법원의 추가 징계 여부와는 별도로 사실상 이번 달 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후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항일 무장단체 의열단의 지휘자로 활약했던 약산 김원봉은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원봉을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정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은 인정되지만 북한으로 건너가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김국, 김원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정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켓트다. 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승우 씨가 역할을 맡았던 약산 김원봉. 영화에서 김원봉은 국내 친일파 척결을 지시하는 등 무장 독립운동 지휘자로 활동합니다. 김원봉은 189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하고 무장 항일 투쟁에 나섰습니다.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1948년 북으로 건너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내다 1958년 김일성에게 숙청됐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는 독립운동에 대한 최종평가 기준은 1945년 8월 15일 시점이라며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돼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3.1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를 포함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도 포상하되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향군인회는 김원봉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던 만큼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김원봉과 같은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면 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을 줄곧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던 아베 내각의 태도가 요즘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교섭 중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잔뜩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동쪽 바다에 있는 쿠릴 4개 섬. 2차 대전 이후 70년 넘게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이곳을 일본은 북방 영토라며 줄곧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北方四島についてはですね、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はもう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북방 영토는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베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야당 의원이 북방 영토에 대해 물었습니다. それでは北方領土は日本の固有の領土だという認識で変わりはないですね。北方領土はですね、我が国が主権を有する島々であるという立場には変わりがないわけでございまして。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은 겁니다. 我が国の固有の領土だという固有の領土って言葉を使ってご答弁いただけませんでしょうか。北方領土の島々は我が国が主権を有する島々であるという立場でございます。 국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북방 영토가 일본 땅이라며 제정한 북방 영토의 날 기념식에서도 아베 총리는 물론 일본 정부 관계자 누구도 고유의 영토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교섭이 진행 중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며 한껏 몸을 낮춘 일본 정부. 틈만 나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우리 정부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중국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오염된 혈액제제가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위생당국은 인체에 별다른 해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지난해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 탓에 중국인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상하이 신싱의학이 생산한 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입니다. 혈액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면역글로불린은 백혈병 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혈액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위생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즉각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시키고 제약회사의 전문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现在是有调查组在里面吗？ 不知道，这个我们不知道啊。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문제의 제품은 모두 1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전문가를 동원해 이 주사제를 사용했더라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낮다고 강조하며 부정적인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一大份的血浆里面，它可能是有活的艾滋病病毒，但是经过第3步灭活以后，基本应该是可以保证里面不含活微生物体，即便是用到人身上，那也不会有问题。
네티즌들은 그러나 감염 가능성이 작다는 당국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에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중국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찬입니다. 세계적 희귀종인 수마트라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낳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미 호랑이 속에 있던 새끼 호랑이들이 잇따라 바깥으로 나오는 진귀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호주 시드니 탈원가 동물원에서 수마트라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 장면입니다. 동물원 측은 이 어미 호랑이가 새끼 3마리를 낳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마트라 호랑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350마리만 살아있는 세계적인 희귀종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호랑이들은 다음 달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택시 이용할 때 불만 사항 중에 승차 거부가 항상 첫 손가락에 꼽히죠.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안에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택시와 함께 유아용 카시트를 갖춘 여성 전용 택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국의 단속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승차 거부. 당연히 어이없고 제발 가고 싶은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택시가 이달 중 첫 선을 보입니다. 승객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는 방식인데 기사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고 배차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승차 거부할 경우에 차량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도 부과하고요. 또 되풀이될 경우에는 외고에서 기사를 퇴출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업체가 50개 택시 회사 4,500여 대를 모집해 택시 가맹 사업을 신청했는데 최근 서울시가 면허를 내줬습니다. 석 달 동안의 시범 운행을 거쳐 1,000대가량이 1차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 업체는 영유아 카시트가 있는 여성 전용 예약 택시도 함께 선보입니다. 애 데리고 차 택시 잡을 때 좀 기사님들이 좀 잘 안 태워주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카시트가 있으니까 좀 되게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손님과 운전자 모두 여성이며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동반 탑승이 가능한데 내년까지 50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사들은 산업금을 내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운임 외에 2, 3천 원가량이 붙습니다. 서울시가 서비스 개선 등을 내걸고 16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800원 인상하는 걸 고려하면 3, 4천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확연히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으면 이용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정보 검색하거나 재밌는 콘텐츠 골라서 시청하는 분들이 많죠.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는 인기 스타들도 기존의 브라운관을 넘어서 유튜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능 촬영이라기엔 조촐한 장비 앞. 개그맨 김준호가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말을 쏟아냅니다. 이게 얼간이로 유튜브의 힘인 거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개인 채널 콘텐츠를 촬영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쯤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다 보니 구독자 수가 47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뭐 어린이용부터 무슨 뭐 성인 코미디부터 무슨 먹방 무슨 뭐 브이로그 형식 뭐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자기 개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판권이나 저작권이 저한테 있고. 한 시절을 풍미한 개그맨 이홍열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영상 편집과 자막 삽입까지 손수하면서 창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댓글들 이렇게 보내오고 하는 거 보면 제일 이제 기분 좋았던 게 즐겁고 재밌게 보다가 눈물이 좀 났다. 이건 뭐 재미와 감동이잖아요. 네. 아 이거는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건데 전달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땅콩버터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신세경은 3개월 전부터 유튜브에 발을 들였습니다.
요리나 전시를 즐기는 차분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버로 깜짝 변신해 팬들과 만나는 스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이용률을 자랑하는 만큼 유튜브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틀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콘텐츠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팬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또 반응을 보면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1미디어 시대,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유튜버로서 도전장을 내미는 스타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잠자고 있는 내 보험금 꼭 찾아야겠죠. 보험금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하면 각 보험사의 온라인 청구 시스템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만 9조 8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오늘 밤 한번 검색해 보시죠. 앞으로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증명사진의 규정이 바뀝니다. 그동안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더라도 6개월 안에 찍은 상반신 사진이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귀가 작고 모양이 변형된 소외증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뀐 조치라고 하네요.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때 국내로 여행을 가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오는 12일부터 모집을 하는데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 8만 명입니다. 기업이 10만 원, 소속 근로자가 20만 원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거기에 1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사이트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야외에서 하는 특별한 결혼식 꿈꾸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서울 주요 공원에서 결혼할 예비 부부 144쌍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열릴 공원은 월드컵 공원, 또 양재 시민해숲, 용산 가족공원, 남산공원까지 4곳입니다. 대관료는 무료고요. 하루 최대 2건만 진행돼서 여유로운 예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부공원 녹지사업소와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등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율 끌어올리기 안건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양평군이 넷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 둘째 아이의 경우 5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으로 장려금이 인상됐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전남 구례 산수유꽃 축제가 다음 달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지리산 온천 관광지와 산수유 군락지 마을 일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산수유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산책 코스도 마련됐고요. 산수유 떡 만들기 같은 체험 행사 등도 열린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 나들이 계획 미리 세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남자는 힘이지. 그래서 난 TS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질라. 머리에 힘 좀 줬어. 트러스트 TS.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대리운전 좌우로 정렬 2588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의 민감한 현안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모았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제어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단일 대우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루어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합니다. 오세훈이 진짜입니다. 맡겨주십시오. 그분의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숫자가 새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유죄 판결을 받고 탄핵 심판이 돼서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전당대회 날짜하고 공교롭게 겹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행여나 또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신부풍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랍니다. 야, 진짜 아마 최고의 히트 개그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다른 경쟁자들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출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출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는 약간 불리할 수 있어도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선언한 모습인데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은 누가 보든지 간에 친박계의 주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당의 핵심 당원인 친박계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네. 그동안 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보다 그 이후로서의 정치적 행보에 더 큰 무게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마이웨이에 대한 선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말씀하신 그 설명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한 단어로 한 줄로 평가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분명한 차별화 전략을 내보인 것이 아닐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국무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포용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전 대표로 지냈던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그 대표로 계실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도 시키고 상당히 춘향이를 뽑으려는 이게 향단이를 뽑았다는 등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었어야 된다. 극복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하나의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분명한 차별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 가치가 그 개혁 보수라고 한다면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치적 가치, 이미지와는 분명히 결별해야만 새로운 당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이런 정치적 포부에서 비롯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웨이, 차별화 이렇게 양쪽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전 시장의 전략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미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줄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먼저 불안한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저격한 말이었고요. 정확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월 1억씩의 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마는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법률사무소에 고문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심하고 처음에 그곳에 적을 둘 때 초임 변호사는 요즘에 얼마나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초임 변호사가 받는 게 한 500만 원 된다고 그래서요. 저는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황교안 전 총리만 경력이 못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숫자가 새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법무장관과 총리와 그리고 권한대행을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그분이 그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내내 박근혜 프레임에서 한국당이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반면에 황교안 전 총리한테는 확실하게 친박 이미지를 씌우는 것 같은 전략인데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4년 한 1개월의 정권 기간 중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국무위원을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법무장관, 총리가 다 국무위원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오늘 저 1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물론 뭐 저희 기자들이 질문해서 놓은 거긴 합니다만 저는 상당히 오세훈 전 시장이 좀 작심하고 이 부분에서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 1억 얘기가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1억 이야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황교안 전 총리가 검사장에서 물러나고 난 뒤, 검찰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변호사가 됐을 때, 검사장을 했죠. 검사장을 물러나서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당시 월 1억의 수입료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매덕의 그 수입료를 거액의 수입료를 올렸다. 그 부분이 당시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1억이나 이 수입료 자체가 뭐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나는 정치 초보 아니다. 나는 검증된 사람이다. 두 분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 1억 수입료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국민들을 향한 그러니까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검증대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그러니까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억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정관예우라는 것이죠. 정관예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태고 또 하나의 특권이다. 그런 삶과 나하고는 상당히 나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돈 자체가 상당히 서민과 유리된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아마 애둘러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뭐 친박 이미지를 더 씌운다든지 1억 수입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태극기 세력 또는 친박 세력에 대해서는 본인의 표를 잃는 악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작심 발언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 잃을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친박의 핵심 주자로 오세훈 전 시장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과거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를 뒤바꿀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선거에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조금 불리한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는데요. 아마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거센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에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탄핵했다라는 입장에는 동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미 모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3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는 것은 과하다. 이 정도 2년이 지난 지점에서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당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구속됐기 때문에 사면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전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국정농단 전체에 대해서 거세게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동안은 앵커가 말씀한 내용처럼 친박계를 비롯한 핵심 당원들에 대한 표심을 어느 정도 고려한 나머지 이런 얘기들을 감히 꺼내지 못했는데 선거가 황교안 전 총리 쪽으로 기운다라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모습들을 받아들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색깔들을 내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오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랄까요? 좀 불리한 것은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당내에서는 오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는 제1은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돌아왔던 전력, 그리고 당이 가장 어려웠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지만 당이 어려울 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총선에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세훈 전 시장이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 이 부분은 아마 부각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당의 처참한 패배를 자초했던 분이라고 이제 지명을 한 사람
사람이죠. 홍준표 전 대표. 근데 홍 전 대표는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 기념회 때 상대의 출판 기념회 때 참모들이 서로 오간 것 때문에 아마 단일화 이야기를 하니까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악용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친박과 비박의 세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아마 전제하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때 당시에 조금 자유로운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어떤 식으로든 다시 우리가 탄핵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도로 탄핵당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힘을 보태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렇게 세기를 박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어떤 명분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단일화 논리 자체가 일종의 정치공학의 그러니까 지금 기초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그 보수 개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본인이 설사 홍 전 대표와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 지금 당권 싸움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친박 대 비박의 아주 극한 그러니까 개파 대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복당파 또 뭐 잔류파 이런 식의 또 가글식 싸움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설사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단일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지금 강하게 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차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단일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께서 황교안 총리에 대응하려면 그 중에 한 명만 나가야 된다 하면서 실무진도 있다고 한마디로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쭤보고 또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쪽 책 출판 기념회에 핵심 참모들이 교차로 축하하러 간 사실만 있습니다.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출마 선언 날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본인이 당 대표를 했던 시절 직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전 대표의 경우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저렇게 무안을 줬는데 그 이후에 저 회견 이후에 홍준표 전 대표가 SBS에 출연을 해서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황교안 전 총리와 1대1 구도를 만들 때만이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애 손짓을 내미는 것 같은데요. 저 두 후보 간의 악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게 되는데 당시 경선 주자로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에 이미지가 좋은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서울시장이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는데요. 당시 무상급식 파동으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내려놓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정치적 풍파를 겪으면서 홍준표 당대표가 완전히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절대로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지 말라라고 홍준표 당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둘 간에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인연들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전당대회를 두고 둘이 손을 잡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설령 패배하더라도 매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정치적 재개발판이 있습니다. 광진을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대표랑 붙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국회로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걷고 있던 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홍준표 전 대표와 손을 잡고서는 흔히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야합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선거공학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의 단일화 좀 일단은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 같은데 그 밖에 나머지 TK 지역 후보들 단일화는 그러면 향후 구도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마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이번 전당대 룰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본선에 진출하시는 후보가 4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 뭐 한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3명이 다 등록을 하고 할 경우에 이 3명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아마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분들이 지금 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지금 더 추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한 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가 좀 앞선 추측일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종의 3강 1약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한 분의 그분을 둘러싼 단일화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는 사실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단일화 부분은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 전 대표와 오 전 서울시장의 아마 이 단일화 여부일 것인데 뭐 본인이 지금 한 당사자인 오 전 시장이 아주 강하게 지금 이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그 경선 구도가 쭉 가서 막판에 가서 뭐 한교안 전 총리가 거의 대세론으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 빅3이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국면은 저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분 다 결국에는 H2O 구도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 회견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제일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친박 비박 개념이 아니라 아예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거세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한 포석이 가장 강합니다. 오늘도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수시로 면회를 가면서 박 전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한 방송에서 황교안 전 총리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임 번호조차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친박계 핵심 주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핵심 지지층이 생각하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황교안 전 총리를 높게 평가하고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선을 조금 그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포용하는 전략을 취하려고 할 것이고요. 오히려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세훈 전 시장은 조금 애매한 모습을 취하다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취해야 되는 정치적 입장들이 분명히 오늘자로 견질하게 되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사면보다는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주장들을 보다 강하고 거세게 앞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오세훈 전 시장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리를 둔 부분은 앞서 본인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개혁적 보수를 위해서라도 아마 반드시 필요한 아마 수순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사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총선 또 더 나아가서는 당내 또 대선 경선을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오롯한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금 상당히 당내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유영하 변호사가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좀 불편한 심기의 일부분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교안 전 총리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내비친 심기 자체는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 아마 자신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힘들고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일 때 아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그리고 또 퇴임한 뒤에라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치적인 수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류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효과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당원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탈당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이날이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로 결정되면서 이제 같은 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 한국당의 고심이 깊은데요.
신북풍론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분위기 좀 들어보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신북풍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우리 지방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미북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쓰나미로 저희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를 덮쳤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전당대회 날짜하고 공교롭게 겹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랍니다. 네, 날짜가 겹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해석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신북풍 기획이라는 것이 지난해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날, 바로 전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 영향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인식이거든요.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교롭게도 2월 27일 전당대회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또 마치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또 이 북한 정권과 뭔가 이렇게 결탁되어서 결국은 여기에 미국이 뭔가 조금 이 놀아나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가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정치적 컨벤션 효과를 감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공작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인식 자체가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2월 27일 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 결정 자체가 태기를 하는 데서 상당히 뭐 북한의 의견도 상당히 따르겠지만 또 한편의 상대인 미국의 의견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더 나아가서는 뭐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여기에 놀아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태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자유한국당의 사정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올해 중반부터 지금 재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2월 말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있어야만 내가 재선 레이스를 하는데 정치적인 무기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거기다 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제1야당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인식치고는 상당히 난센스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떠세요?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의심할 법합니까? 일단은 2월 말로 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결정되게 된 배경에는 이 미국은 지난해 중간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3월 달부터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전체 하원에 대한 위원장이 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3월이 오기 전인 2월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당기려고 했던 입장들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고요.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고려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고착화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북한에 대한 이슈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도에 선거를 보게 됐을 경우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6.12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그 후속 조치로 따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만 하더라도 바로 지방선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판문점 선언 이후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주 신속하게 달성이 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고 긴 기간 동안 늘어지는 상황들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따라서 선거 전에 그렇게 급박하게 가져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의심의 여지를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날짜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를 직전에 두고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북한에 대한 활용 자체는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미루자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전당대회를 미루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당대회를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오늘 결정을 못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미루기 위해서는 당장에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빌려야 될 것이고 선관위 협조 등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정된 날짜를 연기하게 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2월 27일 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전당대회를 취재할 카메라조차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 섞인 이야기조차 나오고 있는 터라 일부에 대한 연기는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부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2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긴 기간의 연기는 어려울 것이고 27일, 28일 날짜를 좀 피해가면서 일부 후보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TV 토론을 통한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아마 절충안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후보들이 연기를 하자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정치적인 계산이 다 들어있겠죠? 그렇죠. 지금 화면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지금 하는 것이 아마 좋다고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한교안 전 총리 혼자고 나머지 지금 그 잠재 후보군들은 다 지금 연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소나 뭐 중앙선관위, TV 토론 이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옛날 과거 천막 장사 시절도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전당대회를 왜 못 하겠느냐.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과는 좀 피해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는 하지만 아마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왜 입장이 갈릴까?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여론의 우위를 얻고 소위 말하는 대세론을 타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그 전당대회를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군들은 좀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더 벌자. 그런 식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제3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론을 쉽게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충안을 내세울지 아니면 계획대로 그대로 갈지는 아마 내일 지켜봐야 될 건데 저는 아마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1야당 또 수권정당을 지금 그 자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 때문에 당의 중요한 행사가 만약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오히려 정치적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이 각 주자들별로 아주 당의 진로와 아주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남북 문제, 뭐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정책 토론의 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이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국민들한테 상당히 좋게 또 어필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비슷한 생각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왜 전대가 그대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1야당인 공당 아닙니까? 공당이 정해진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이 이제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미북 회담 이후에도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가 빨리 나와야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다 더 탄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는 내일 나올 것 같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국당이 신북풍론을 언급을 하면서 이 날짜가 겹친 데 대해서 묘한 의심을 보낸 데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준비된 게 있어서 잠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시죠. 아니 왜 문재인 정부를 탓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탓을 합니까? 그 날짜를 잡은 당 관계자를 탓하세요. 그리고 그 날짜를 정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 위원들한테 왜 이 날짜를 잡았는지를 탓을 하셔야지. 아마 그 전당대회 날짜 잡을 때 이미 2월 말에 대략 장소도 베트남 아니냐라고 하는 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게 운이 없으시는 건지 실력이 없으신 건지 판단이 늦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 탓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날짜 미루시거나 알아서 잘 조정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홍준표 대표는 역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당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민들 누가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날은 뭐 저기 한국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니까 이날에 맞춰서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알아서 잘 조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얘기는 뭐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예, 강병원 대변인의 이야기는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북미 정상회담 날짜에 겹친 것에 대해서 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를 좀 감살하려는 술책이 아니냐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당 전당대회라든지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에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뭐 전당대회 일정하고 거의 겹쳤다 그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만약 흘러가고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가셔야 될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남북 관계에 있어서 큰 하나의 새로운 또 이 전환 국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남북한 간의 아마 경제협력, 지금 이제 중단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까지 아마 재개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경제적 수치로 아마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나타날 경우에는 결국은 내년 4월에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이것이 아마 좀 더 상당히 그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기존의 스탠스를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국면에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날짜에 대해서 정치적 업무를 제기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태행적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잠시 바른미래당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바른미래당이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열게 됐는데요. 창당 1주년을 맞으면서 여는 이 자리에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죠. 그동안 공식 행보를 굉장히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정치 활동을 미룰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손학규 대표 출범 이후로 전당대회 날부터 사실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은 전당대회조차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네. 손학규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중도를 표방합니다. 개혁적인 중도를 표방하면서 보수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던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개혁적인 보수에 대한 가치를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총선에 대한 날짜는 다가오게 될 것이고 당은 결국은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인데 그렇다면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 속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보수 통합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당을 떠나 나와서 무소속으로 본인이 활동하는 지점들을 열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 자유한국당과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른미래당에는 호남계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정당 지지율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훨씬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대상으로 거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내년도 총선에서 호남에서의 주도권을 어느 정당이 쥐게 되는지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데 이러한 유승민 전 대표의 갈등의 노선에 따라서 이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연찬회가 정확히 어떤 자리입니까? 이런 입장차를 확인하고 서로의 접점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렇죠. 내일 연찬회 그러니까 의제가 그러니까 당의 진로입니다. 당의 진로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개혁 보수로 갈 것이냐, 합리적 진보의 길을 갈 것이냐를 부분 것 같고 아마 타협점을 모셔가는 자리인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 입장 같은 경우는 아예 진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기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보수에다가 뿌리를 박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연찬회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가는 것이 새로운 뭔가 이 바른미래당에서의 새로운 뭐 진로를 모셔가기보다는 일종의 합의원을 위한 숙려 과정을 지금 걸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혼으로 치면 이혼으로 치면 숙려 기간을 지금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바른미래당을 뛰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 2월 27일 날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뭐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가기보다는 아마 지금 올 연말 정도로 예상되는 새로운 아마 그 야권 질서 재편 과정까지는 자신의 그 명분을 축적하고 자신의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그때를 아마 대비를 해서 정치적 몸집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예측을 좀 들어봤는데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내일 연찬회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대표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잡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대표가 손학규 대표가 표방하는 중도 개혁 또 진보 중도 이런 것으로 넘어지 않습니다. 네, 역시 어렵다고 예측을 하네요. 손학규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끌어당길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이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주어졌던 나름대로의 기간이 있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올인하면서 단식을 추구했고 정치적인 모든 사활을 걸었지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 전에 현실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은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서 과거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것처럼 양당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제3정당의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하는 방법밖에 남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 제3정당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호남에서의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 지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결국은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이들이 한국당과 범보수 통합을 이뤄내면서 현재 있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손학규 대표가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기 쉽지가 않은 상태라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네. 바른미래당 내 다른 의원들까지도 향후 거치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유승민 의원의 좀 전 대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 개별 의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른정당 출신 네. 그 앞서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벌써 돌아갔잖아요. 예. 최근에는 이학재 의원이 상당한 또 논란 끝에 돌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분들도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의 지금 그 지역구 자체가 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상당수가 지금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결국은 다시 옛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돌아올 수 있는 명분도 그리고 또 정치적 공간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지도부의 구성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연말로 예상되는 이 지금 야권의 그 질서 재편기 과정에서의 아마 그 집단적으로 같이 유승민 전 대표와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24일 회동 이후에 손학규, 유승민 두 사람 내일 연찬회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 나눌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숙려 기간 이런 기간에 나눌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김병민 교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문제는 쌓여가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생각한다면 레이델 폴리코사놀. 퓨리케어는 깨끗하게 새 것처럼 관리는 기본, 새 것으로 교체까지 매년 직수관 무상 교체. 교체보다 깨끗한 관리는 없으니까. 깨끗함의 차원이 다른 직수. LG 퓨리케어 정수기. 네, 뉴스 이어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이 수녀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황의 발언은 종교계 미투 운동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슬람 발상지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하고 바티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녀들을 상대로 한 일부 사제들의 성폭력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교황은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n alcune civilizzazioni un po' più forti delle altre non è una cosa che tutti fanno quello, ma ci sono stati sacerdoti.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사제들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2005년 즉위 직후에 성적 학대 문제로 여성 수도의 한 곳을 해산시켰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성노예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l maltratto delle donne è un problema. La donna è di seconda classe. Cominciamo da qua, no? È un problema culturale. 교황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교회 내 미투 운동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도와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등 곳곳에서 수녀들에 대한 성적 학대 사례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가톨릭 내 각종 성폭력과 연관된 추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황은 2주 뒤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직자의 성범죄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내일 눈여겨볼 만한 뉴스 간략히 짚어봅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의 100주년 기념 행사가 내일 열립니다. 국가보훈처는 내일 오전 11시 서울 YMCA 대강당과 일본 도쿄의 제1본 한국 YMCA에서 기념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현지 기념식에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이수훈 주일대사를 비롯해 광복 회원과 유학생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일 오후에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날짜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선관위 역시 전당대회 날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한지 장소와 비용 문제 등을 검토한 뒤에 내일 오후 2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앞서 오는 27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같은 날 열리게 되면서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불거졌습니다.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했던 한국노총이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다만 회의 참여에 앞서 한국노총이 핵심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노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원회는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거나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8도나 낮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내일 출근길은 옷차림 최대한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눈이나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9에서 1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광주 영하 7도,
부산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5도, 부산은 7도로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연휴에도 응급 환자는 발생하고 그래서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 한 분이 지난 연휴 일하던 사무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응급의료계의 거목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면복을 빕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와 동료들을 걱정한 의료인들을 우리 사회가 오래 기억했으면 합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프로배구 남자부 최하위 한국전력이 선두 현대캐피탈을 침몰시켰습니다. 에이스 서재덕의 폭발적인 공격을 앞세워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배구와 농구 소식 서봉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 점 차로 끌려가던 첫 세트 후반, 서재덕이 강력한 백어택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최홍석의 공격으로 역전에 성공한 한재는 이후 3연속 블로킹 득점으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 중반, 서재덕은 결정적인 블로킹을 잡아냈고 상대의 범실마저 겹치며 한재는 2세트마저 따냈습니다. 기세가 오른 한재는 3세트 현대의 추격을 따돌리며 올 시즌 첫 3대0 완승으로 3승째를 장식했습니다. 현대를 상대로는 거의 1년 만에 맛본 승리였습니다. 서재덕은 19점을 올리며 최홍석과 함께 공격을 이끈 반면 신영석과 문성민이 부상으로 빠진 현대는 고비마다 실수 26개를 저지르며 무너졌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오리온이 외국인 선수 먼로의 트리플 더블을 앞세워 5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먼로는 15점, 리바운드 19개, 도움 10개로 코트를 누비며 88대 8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꼴찌 삼성은 7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 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평창 슬라이딩 센터 일부는 대표팀 훈련에 활용하고 강릉 빙속, 강릉 하키센터 등은 상업적으로 이용해 유지 보수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신치용 전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촌장이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비어있던 충북 진천 선수촌장에 신 전 감독을 임명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를 두루 거친 신치용 신임 선수촌장은 여러 차례 올림픽을 통해 대표팀 육성과 관리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실업 여자 테니스팀을 창단합니다. 도로공사는 오는 18일 경북 김천 로제니아 호텔에서 최종현 실업연맹 전무를 감독으로 조민혁 선수를 코치로 두고 테니스팀 창단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선수는 현 실업팀 소속 예효정을 비롯해 고교 졸업 예정 박미정 등 모두 4명입니다. 네, 덴마크 프로리그에서 나온 아찔한 자책골 보시면서 스포츠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